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3호죠. 사건 사고가 많다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두 달간 모으게 됨으로써 좋은 뉴스도 있을 수도 있고 좀 아쉬운 뉴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 바뀌어가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뭔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슬프게 하고 아쉽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태도나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현대사회가 돼감으로써 이전에 비해서 안 보이던 위험이나 안 보이던 것까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율리백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책 이름이 위험사회라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이제 과거는 자연재해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위험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그러한 위험이 되는 요소가 분석이 되고 하다 보니 스스로 이런 위험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의 강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시사에서 답을 쓸 때도 가장 답 같은 게 있고 좀 덜 답 같은 게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은 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답 같은 걸 그냥 고르는 인지적으로 작동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느 순간 이제 다른 것들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렇게 되는 그런 불안감, 우리 마음속에서 그걸 만들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성찰적 현대성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냥 현대성이 아니라 현대성 자체는 모더니즘, 모더니티를 얘기하는 거죠. 틀에 맞는 현대사회에 맞는 어떤 매너에 맞는 행동들을 얘기한다면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거죠. 정말 이게 맞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시사에 대해서 이제 책을 보고 공부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그 중에서 정말로 이제 시사적인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될 거고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뭔가 도움을 얻겠다라고 한다면 시사 문제, 무엇을 내지? 그럼 시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 그럼 어떤 것을 내지? 라는 것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학과에서 하는 행동은 그것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찾아보죠.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봐야 됩니다.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이쪽에서 저쪽에서, 또는 현상이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을 통찰해서 바라보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가장 이유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그럼 우리는 시사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을 해서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이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걸 물어볼 수 있고요. 쉬운 영역은 그냥 이 현상 자체의 이름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는 현상의 종류가 몇 가지 여러 개 있다라고 한다면 유형들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현상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는 가장 많이 빈출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겠지만 조금 더 어렵게 된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상에서 많이 다를 수 없다 그러면 과거 역사에서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에 어떤 큰 의미를 끼쳐놓은 것들, 또는 여러분이 시사 상식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반드시 어떤 교양이라면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시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사회적 흐름을 안다라는 것도 맞고요.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회자되는 것을 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공부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이 행동을 왜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처음 보니까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나왔어요. 왜 문제가 됐느냐. 최상병, 한 군인이죠. 이 군인이 나라를 지키거나 또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는 행위를 했었을 때, 우리는 그들이 또 하나의 국민이고 국민으로서 어떤 사회적 의무를 지고 있기에 그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하고 있는 것만큼 사회는 그들을 좀 더 보살펴주고 챙겨줄 필요가 있다는 거 누구나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으로 목숨을 잃게 됐죠. 문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의 원인을 찾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것이 자신의 위치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 그 상급 지휘관들이 도미노처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다가 이게 어디까지 갔어요? 대통령실까지 올라가서 외압을 주게 된 거죠.
그런 장병 하나 죽은 걸로 사단장이 영향을 받아서는 되느냐? 마치 버리는 장기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외압인데 물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국방장관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임성근 사단장까지 기타 등등. 그래서 이 수사단에서 이제 박정훈 대령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도미노적으로 자신들의 것을 숨기기 위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걸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 의견을 묵살해버리고 오히려 이 수사단장을 마치 이게 항명하고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게 된 사건이죠. 위쪽에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최상병이죠. 지금 우리 이 날씨가 많이 덥죠. 이제 8월이 되고 아마 9월까지도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순간에서도 정말 고생하고 있고 이런 군인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할진데 이러한 사건들이 나오게 되면은 현장에 있는 군인들 또한 그 군인의 부모님 또는 가족들 또는 좀 있으면 군대 입대할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핵심은 수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뭐가 있었다? 외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외압이란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러한 수사로서 피해를 보거나 이러한 수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한 거겠죠. 그리고 또한 언론에다 이제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이걸 하고 있다는 걸 표출하기 위해 평소 때는 가보지도 않는 데에서 갑자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단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현장 복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진이 찍히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화나 이렇게 있었고 또 여기에 또 하나 껴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도이치 모터스 이제 수사의 대상이었던 이제 그쪽 사람이 이 임성근 사단장과 만나서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호언장담했는데 그게 마치 사실처럼 돼버린 거죠. 그 이후에 되다 보니까 뭐 본인은 이제 허풍을 친 거다라고 하지만 이 전화가 이게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는데 과연 사실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그런 말을 함부로 꺼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 못 꺼낼 뿐이죠. 최상병 특각범이 국회를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 거부권 반대, 거부권 찬성인데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토 정상회의 참석 도중에 전자결제를 해버렸죠. 충분히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그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거부권은 상수가 됐어요. 이 상수라는 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나는 거절할 수 있어. 그럼 국민의 대표라는 존재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원이죠. 우리의 의견에 따라 법이나 제도를 상정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누군가가 이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국민들은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 때문에 2배 이상이죠. 예, 그래서 거의 3배 육박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했음에도 여전히 이것을 했다라는 건 자,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도이치모터스가 나온 것은 저희에서 이제 이슈로 다른 거기도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이제 통정거래나 가장거래 100일건, 현실거래 3083건 이렇게 나와 있죠. 직원들 150명 정도를 동원해서 그 통장으로 계속 주거니 받거니 사고하게 됨으로써 주가 조작이죠. 여기 보면 임직원이나 90여 명이 157개의 계좌를 활용해가지고 사고 팔고하면서 2,000원짜리 중에 8,000원 올려버리게 되고 여기서 10여억을 투자해서 거의 115에 가까운 돈을 번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게 되니까 이게 시세 조정 목적에 있던 거래가 불분명하다라는 이유로 풀어줬죠.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풀어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으로 전해져 8,900만의 이익 실현만 인정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투자자로 있었던 사람이 지금의 영부인이 있기 때문에 쉽게 풀려날 수 있었고, 이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기타 등의 삼부 토건 같은 경우도 또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 어느 순간 지금 나라에서 결정하는 일들 자체가 정말 어떤 경쟁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우리가 봤었을 때 이전에 범죄라고 규정했던 것들이 쉽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에는 사진이 지금 먼저 이게 나가야 되네요. 최상병 특검은 거부 강력 규탄 나와 있죠. 국민들이 나가서 이제 더 이상은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하게 돼서 감화원 광장에서 7월 14일에 모였던 사진 저희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부권을 더 이상 행사하면 안 될 것 같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특별검사를 하여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자는 건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바이든과 오바마죠.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오바마 때 이제 부통령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바이든이 그것을 승계해서 트럼프 4년을 꺾어버리고 올라왔다가 지금은 이제 해리스한테 물려준 상태죠. 물론 우리 책에 담겨 있는 거는 그 전까지 이제 인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뉴스 아직까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현재 이제 트럼프 피격되고 바이든 건강 문제 때문에 바이든은 결국 아웃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그 전까지는 이제 바이든에 대해서 지지를 하다가 오바마의 판단 하에 이제는 결심을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게 됨으로써 그 이후 이제 3일 만에 결국 이제 바이든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대선 후보 내려오게 되고, 지금 해리스가 올라왔을 때 이게 상대가 될까? 사람들이 알까라고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자면 이 트럼프가 피격이 됩니다. 실제로 피격이라기보다는 피격될 뻔하죠. 그러니 이렇게 있는데 사진이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마치 이제 피격돼서 이제 계속 피가 흐르고 있는데 뒤에 보게 되면 성조기가 이렇게 있고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겠다. 라는 걸로 지금 이렇게 모습이 있다 보니 엄청난 사진이 하나 나왔죠. 또 이걸 일론 머스크가 이걸 또 올리게 되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라는 존재가 이번 이 피격 미수죠. 피격 미수 사건을 통해서 이때까지 이제 미국으로부터 탄압받았고, 마치 이제 이 트럼프가 저질렀던 수많은 비리나 뭐 성상납 성추문부터 뭐 세금 포탈이나 지금 뭐 말하자면 한 40개 돼요. 이러한 모든 것들, 어떤 발언에 대해서 성희롱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이게 핍박받았고 힘들었고 미국을 구원할 게 자기다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그림이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사람을 이렇게 피격하고 암살하고 총으로 쏘고 정치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설왕설래의 말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우파적인 것을 상징하는, 근데 이 보수 우파라기보다는 하는 짓이 조금, 그러니까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보수 우파들 많잖아요. 별로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기회를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결국 이 보좌관의 만류나 이제 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일어나서 자신을 하게 됨으로써 이 군중 앞에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게 됨으로써 굉장히 이제 이 대선판에 대해서 이전까지 역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만, 다시 이제 바이든이 그만두게 되면 다시 혼세 상황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메디케이드 있습니다만, 이 Generally for People who가 65세 이상이나 또는 who have qualifying disability,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다. 이건 개인적 가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한정된 자원에서 하게 되는 거라고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사보임에 가까운데 메디케어는 이런 겁니다. 이게 규정이 있어요. 규정을 여러분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죠. 미국에서 이제 10년 정도 이상입니다. 10년 정도 이상 동안 메디케어에 대한 비용을 세금으로 납부를 했었어야 돼요. 이전에 납부를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65세 때 은퇴하고 나서 본인이 진료받는 것들에 대해서 80%는 국가가 부담해주는, 즉 20%만 부담하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메디케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미국에서 실제 수입이 있고 세금을 내왔고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납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납부를 했었을 때 그 부부죠. 이제 60세 부부 이제 노인 부부에 대해서 해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노령 의료 보험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단순히 국가에서 쏟아준다라기보다는 비용을 분명히 이전까지 이제 납부를 했었기 때문에 자격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모든 미국 사람에게 다 해주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메디케어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던 거는 이제 메디케어를 퇴치했다라고 이제 바이든이 이제 잘못 표현을 해버린 거죠. 해결했다라는데 결국 이 바이든이 이제 토론에서 그 발언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고 말하고 이제 그 인지 능력이 굉장히 저하됐다라는 것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한국의 의료 보험이 얼마나 건강보험이 굉장히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 가서 이제 지불하는 거 맞겠지만 40% 또는 5% 이제 중병 같은 경우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이 금액을 다 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지켜보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메디케이드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표현에 대해서 메디케어가 지금 논란이 된 거지. 케이드는 이제 스스로 이제 본인들이 보험 들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돈 표시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돈 쏟아부어서 하는 여러분들 알면 실비보험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올라온 게 카멀라 할리스입니다. 흑인 여성 부통령. 브렛이란 말을 하는데 굉장히 얌전하지 않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쉽게 해서 절대 만만치 않은 사람이고 강력하다. 거기다가 2초 만에 해리스가 나오면서 승기를 눌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 트럼프 쪽에서 전략을 좀 잘못 짰죠. 그러니까 어떤 인신공격적이나 뭐 자식을 못 낳는 거다, 뭐 유색이다 이런 것 때문에 조용한 부동층들 움직여서 한 방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뭐 하버드 정치학 경제학 법무박사 하기에다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이러한 이 해리스가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게 승부가 될까라는 것은 거의 뭐 하루 만에 뒤집혀지게 됨으로써 올라오게 됨으로써 미국 대선이 예전에는 어떻게 될까 이제 트럼프의 이제 조용한 승세를 꿈꿨는데 바뀌게 됨으로써 조금 결과가 어떻게 지켜봐야 됩니다. 계속 이제 토론하자 얘기를 하자 그러는데 처음에는 트럼프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죠. 생각보다 이제 말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 자, 여기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시청역, 예, 역주행 사고가 있었던 곳이죠. 이 역주행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급발진 논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주행은 확실하고요. 그 급발진인데 이 운전자가 사고를 냈던 운전자가 68세. 네, 아닌 달까 사흘 있다가 또 병원에 이제 들이박혀 3명을 다치게 한 것도 70세 택시 운전 드라이버였죠. 그러니까 지금 연로한 사람들의 운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도 있고 또는 지금 차량의 급발진에 대한 논의를 또 계속 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것은 사람의 목숨을 잃는 인재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하고 빨리 밝혀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급발진을 밝혀내기 위해서 당연히 장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장비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근데 한편으로 이걸 또 안 하는 이유는 장비를 안 하게 되면 자기가 실수를 해서 이거 급발진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급발진의 상황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고 이 운전사, 이 피해자가 예전에 이제 버스 운전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역주행을 통해서 9명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시청역, 우리의 서울의 중심이죠. 예, 거기서 이런 식으로 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 문제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는 게 이제 사고 기록 장치라고 해서 이 사고 기록 장치 EDR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설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턴 조선에서 나와서 이게 역주행길이에요. 보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되다가 횡단보도로 동시에 다수의 보행자가 건드리고 다른 차량 2대 추절해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됐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실제로 이제 이 길에 대해서 역주행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를 이제 자주 다니는 사람이 버스 이제 운전수 분들이 말하기를 진짜 가끔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게 일반길인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일반통행 4차선 도로에서 이런 역주행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다치게 됐었다. 참변이 있게 됩니다. 월요일 밤이죠. 그래서 제인된 게 바로 EDR입니다. 여러분이 시사적으로 들고 와야 될 거 EDR이죠. 지금 이 원인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가 더 많습니다. 원인 자체를 막는 거는 이런 거겠죠. 어떤 운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강화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사고, 급발진의 사고들이 약간은 고령의 운전자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급발진 놀라운 운전들이 그런 이런 고령 운전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급발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 현대자동차거든요. 이제 둘 다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를 많이 타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 자동차들에 대해서 현차에서 나온 차들이 급발진을 할 수 있는 그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해야 되지 않을 건데 이게 굉장히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죠. 당연히 차 만든 사람이 제일 전문가잖아. 그러니 이 급발진은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제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밝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EDR 같은 경우는 이제 개정안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동 페달 필수 항목에서 필수 항목 55개 12개 늘려가지고 목적은 뭘까요? 지금 이 급발진을 밝히기 위함이죠. 보행자 자전거 등의 충돌상에 관한 장치 작동 시라는 것들. 그래서 뭐 제 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차죠. 예. 운전하다가 차에 부딪힐까 삐비비비 하면서 지가 멈춰요. 뭐 제가 이제 강력하게 거기서 밟으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당연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런 사고가 적게 난 건 뭐냐면 이 자동차라는 것이 스마트 모빌리티. 과거에는 기계공학과에 주가 됐다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전자장치들이 주가 됨으로써 전자공학과가 더 역할을 많이 하게 된 건데 이러한 기능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속도 일정 수준 될 때는 이것을 막게 된다. 상해를 막는 걸로 이렇게 된다. 사건 기록 장치에서 분명히 이게 기계가 작동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의도적으로 밟아서 했다라고 하면 인간의 책임이 될 거고 이러한 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기계 상태의 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EDR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급발진 같은 차량 결함이 있었을 때 아직까지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다듬을 수 있는 뭐 ADR이라고 하는데 좀 더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주요 급발진 사고 보게 되면 지금 보다시피 BMW 가드레일 받고 이렇게 됐었는데 운전자 측 1심 패소 2심에서 일부 승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된 거죠. 거래대에서 나왔다가 50대 운전자 그랜저 60대 경비원 치웠다. 1심 무죄 2심 진행 중.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하주차장을 나오는데 이게 차가 천천히가 아니라 그냥 뭉 하면서 날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에 올라가는 쪽에서 이게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운전을 이거는 뭐 마약에 취하지 않고 마약 검사를 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갑자기 차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하주차장에 나가면은 차가 이렇게 떠버립니다. 그렇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1심 무죄에 대해서 이거 급발진 우려가 됐다라고 하고 티볼리에어는 이건 블랙박스 음성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멈춰하게 되면서 이제 그쪽이 주장한 거는 이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실수로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 브레이크를 이제 밟고 멈춰 달라라고 한 거죠. 근데 봐요. 손자 사망. 안에 손자 타고 있었어요. 이거는 달라요. 진짜. 이거는 진짜 손자가 타고 있는데 손자 타도 실수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T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급발진 의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기 새끼 그것도 자기 손자 타고 있으면요. 이거 뭐 밟고 위험하고 이런 거보다 이런 말까지 하셨다라는 건 되도록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어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게 맞습니다. 들어보니 그렇고요. 그래서 몇 가지 급발진해서 이랬는데 이거 급발진이다라고 인지하고 일부러 가드를 옆에 박으면서 멈추는 사례도 있었죠. 이거는 그분은 굉장히 이제 차를 잘하신 택시 운전사분이셨는데 이거 급발진 인정 당연히 받았죠. 왜냐면 사고를 내지 않았어요. 다른 자동차도 맞지 않고 스스로 차를 박아갖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밟으면서 한 게 아니니까. 결론하자면 이 급발진 의심은요.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게 급발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 누구한테 의뢰한가? 급발진이 구명된 게 여기서 이거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여기서 이제 하나 이렇게 시사적으로 이렇게 국무위원장이죠. 예, 요거 이제 주석이나 이게 아니라 국무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 연방 블라디미르 없이 푸틴 동지가 조선민주인민국 국가 방문하게 된다. 자랑스러운 거죠. 푸틴이 이제 온다고 했으니. 푸틴은 불렀죠. 부르면 다 갔죠. 다 갔는데 이번에 이렇게까지 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엄청나게 진한 군사동맹을 맺는다라는 건데 새로운 양극체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걸로 안 되다 보니까 이 군사적인 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이 북한에 대해서 몇 개 필요한 무기들을 가져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러시아가 전략적 기지로서 북한을 하나의 무장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북한 입장에서 이걸 왜 받아들여? 라고 한다면 북한도 지금 이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본인들이 어떤 이러한 러시아의 지지나 지원을 받지 않아서는 이 국가의 존폐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되죠. 사실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뭐 이거는 예측 못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북한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란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는 게 중국이 될 경우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존재는 거의 양강체제로서 미국과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러시아 선을 잡고 군사적인 지원이 여기 들어간다? 이건 정말 전쟁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 유엔 헌장 51조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유엔 헌장 51조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위적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겠다 하거든요. 자위군 운영해라. 어떤 국가가 위험에 처하거나 문제가 생겼었을 때 스스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제 동원하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허용하는 건데 무력 공격이 발생했어요. 공격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맞겠지만 자국민을 위험하고 있는 거에서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어전에 대한 허용이고요.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전 집단적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위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지. 뭐 사실 유엔 헌장 자체가 국제법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 인정에 대해서 안보리에 보고되고 안보리가 여기에 대해서 러북 조치에 개입할 여지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안보리에 러시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러시아도 예전에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이것을 제재하는 데 동의했었던 데죠.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그 핵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하는 세상의 변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서방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다국화 체제로 재편하려고 하는 게 러시아고 한 축으로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북러간 군사조약이 지금 뭐 거의 확고히 하게 됩니다만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뭐 이란이라든지 기타 등등 러시아가 손잡을 수 있는 나라들 거기다 중국의 이제 위치가 귀추에 잡히죠. 그래서 푸틴 방북 이후 24년 만이다. 북러 공동선언에서 국경 폐쇄는 외국 정상 방문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푸틴이 지금 가는 것을 한번 보죠. 북한 갔다가 또 어디 가요? 베트남하고 카자흐스탄입니다. 점점씩 이 주변에 있는 과거 이제 소비에트 연방 소속이었던 그런 나라들까지 하나씩 이제 들어가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얻어갈 거는 이제 이 유엔 헌장 51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김정은의 위치가 무엇인지라는 것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불이 나서 이렇게 있습니다. 화성 아리셀라죠. 31명이 사상하게 된 그런 사태가 됩니다만 영상들이 이제 지켜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아리셀에서 보관하고 있는 리튬 배터리 한쪽에서 갑자기 불이 나서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소화기를 이렇게 끌려고 했는데 거기서 불이 더 나다가 이제 끔찍한 사고가 된 거죠. 그럼 이거 안전 불감증이다. 이거 막 뭐 안전사고에 대해 전혀 준비 안 했다는데 묘한 것은 이거 있기 일주일도 안 돼서 화성소방서에서 나와서 실제로 이러한 안전에 대한 교육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전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이것을 수행하거나가 아니라 교육은 교육이고 여기서 이것을 수행하는 것들에 되게 가볍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성체계 화학공장 사고라고 불릴 정도로 이때 많이 다치게 되고 큰 문제가 있었고요.
이 배터리 시장 자체가 이제 하락이 돼서 올라가게 되다가 지금은 이제 주춤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제 화석 연료보다는 전기 쪽으로 옮겨가게 됨으로써 시장의 확장성 굉장히 있기 때문에 중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죠. 전고체 배터리의 리튬이온 배터리 특징인데 여기서 리튬 배터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안정성 없고 고열량 저장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문제는 유해가스 발생하고 특정 온도에서만 효율이 좋기 때문에 문제는 특정 온도가 아닐 때 힘들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리튬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효율적 출력 전압이 매우 높다. 전압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강력한 동력을 요구할 수 있고요. 문제는 충격과 고온 압력에 취약해서 화재 가능성이 있는데 그 화재 가능성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바로 이번 아리셀 화재에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근데 여기 보다시피 출력과 전압이 높다라고 하고 가볍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동차 안에서 이걸 쓰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나 휴대용 전자제품 안에도 리튬 배터리를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경우 전부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계속 충전을 해야 되니까 리튬 이온 중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전기 자동차로 사고 때문에 갑자기 불이 났을 때 걷잡을 없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이 배터리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아리셀에서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라는 걸로 경고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이제 아리셀 공장에 대해서 분명히 19일 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화재 사고가 있기 전에 적어도 20일도 채 안 되는 때에 가서 교육을 했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리튬 배터리가 단순히 이런 공장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신경 쓰고 우리가 이건 화재 불감증이죠. 안전사고 불감증에 대해서 이거 큰일 날 수 있겠는데?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고 안전기준이나 안전교육에 대해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사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5위까지 큰 것들 우리가 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